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인밀위 후폭풍에 침묵한 이해찬 대표, 그리고 청와대 내부에서도 걱정의 목소리가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민주당만 빼고 이 칼럼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칼럼을 썼다가 고발된 임미리 교수가 민주당 지도부가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 분위기가 참 궁금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좀 모아봤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비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개 교수를 상대로 해서 고발하는 조치까지 할 필요는 있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의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취하하게 됐습니다. 임미리 교수님께서 어제 사과를 요구하셨는데 아니, 저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니, 정식으로 검토할게요. 자, 이 얘기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어제 그 고발된 임미리 교수가 지도부 사과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좀 주목을 했었는데 오늘 지도부의 공식 사과는 없었습니다. 참 사과라는 두 글자를 이야기하기가 이렇게 어려운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자, 이번 사안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언론과 또 모든 어떤 양식 있는 시민들과 또 모든 어떤 각 당들이 이번에 민주당이 임미리 교수를 고발한 것은 결국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것이다라는 게 한결같은 지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본인들도 지금 고소를 취하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본인들이 시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고발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이해찬 대표 이름으로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해찬 대표는 나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죠. 당연히 당 지도부가 이런 사태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인데 저는 사실 오늘 정도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당 지도부가 이 문제에 대한 사과 정도는 하고 가지 않겠는가, 뭐 유감 표명이라도 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한마디의 유감 표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과라는 사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민주당이 지금 현재의 민심과 여론을 정말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인지 본인들의 잘못이 뭔지도 모르는 상황. 어떤 면에서 보면 여론에 밀려서 취하긴 했지만 여전히 속마음은 같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인지 저는 그래서 정말 오늘의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서 과연 민주당이 여론을 정말 읽고 있는 정당인지 정말 되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부 공식 사과는 없었다. 그런데 장현철 평론가님,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해찬 대표가 지난주에 알려진 대로 누가 고발하자고 한 거냐 쿨하게 사과하라고 얘기했음에도 공식 사과도 없었고 이런 내부 갈등에 비춰보면 문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다.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보통 당 공보실에서 잘못된 메시지를 내서 역풍이 불었을 때 두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사과하는 게 첫 번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가 않았고요. 잘못을 진 사람이건 책임자가 됐건 분명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이를테면 당 공보라인의 최고 결정권자가 홍익표 수석 대변인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 안 하겠다. 공식 브리핑 나중에 한다면서 회피하는 모습 보였죠. 이 정도 사안이고 특히나 이번 임미리 교수 사태는 보수 진영이 아닌 진보 진영 내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이토록 뼈아프게 비판했다면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사퇴하는 정도의 책임은 나와야만 민심이 수습될 수 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이 없어요. 정작 명의로 고발을 했던 이해찬 대표는 이게 누가 고발하자고 한 것인지도 모르고 있고 예. 저 비공개 최고회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 대표가 직접 쿨하게 사과하라고 지시했는데 그 쿨한 사과를 지금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시작부터 끝까지 단추가 잘못 깨어진 것, 저는 임미리 사태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 지도부의 어떤 주먹구구식 운영의 실체가 드러나는 게 국민들의 신뢰감을 더 낮추는 데 일조하고 있다. 우선 고발 사태가 터졌더라도 일사불란하게 대표가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면서 경질했다면 이만큼 일이 커지지 않습니다. 사과도 없고 경질도 없고 도대체 누구의 명의로 고발을 한 것인지조차 아직까지 오리무중인 상황이 국민들의 신뢰감을, 국민들의 기대감을 더욱더 떨어뜨리고 있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김상현 평론가님, 네. 좀 더 민주당이 속내를 들어가 보면 일각에서는 열성 지지자들 눈치 보는 것 때문에 사과 똑바로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글쎄요, 지금 화면에도 나올 거지만 여권 내부, 당 내부에서도 좀 여러 가지 불만의 목소리가 있어서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그만큼 다급하고 좀 쫓기는 것 때문에 이러는 건 아닌지 그 분석에 글쎄요. 동일하십니까? 그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민에게 대한 국민 앞에 서는 자세가 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 건을 보면서
그 미국의 인종차별 철폐 운동을 촉발시켰던 로자 파크 여사의 사건이 생각이 나요. 이게 뭐냐면 버스에서 로자 파크 여사가 자리를 백인들한테 양보를 해야 되는데 양보하지 않았던 사건이거든요. 예. 근데 임미리 교수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아주 주목하지 않았던 곳에서 정서적인 트리거, 정서적인 방아쇠가 당겨졌을 때 이것이 그 전국적인 인종차별 철폐 운동으로 번지고 버스 승차 거부 운동으로 번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건도 굉장히 정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민주당이라는 버스를 승차하는 것을 국민들이 거부할 수 있는 운동도 일어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총선에 있어서 유일한 변수는 본인들이다라는 걸 좀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자유한국당의 통합 이런 거 변수 아닙니다. 스스로 잘못하는 게 가장 큰 변수예요. 총선 승패. 예. 미래통합당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썩 별로 좋지 않은 변수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단언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후폭풍이 좀 여전하니까 오늘 결국 선대본부장으로 낙점된 이낙연 전 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겸손함을 잃었거나 또는 겸손하지 않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부터 더 스스로를 경계하고 주의할 것입니다. 당도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총리님 개인 차원의 좀 사과라고 저희가 이해도 될까요? 예,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내정된 사람으로서 선대위원장에 내정된 사람으로서 사과를 했다. 뭐 그래서 이 공식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는데 결국 김태현 변호사님, 이낙연 전 총리만 홀로 사과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낙연 총리가 총리 시절에도 예. 정부의 어떤 행정부의 어떤 좀 강한 톤의 발언들이 나오면 그걸 좀 이제 수습을 하고 중화시키고 완화시키는 역할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좀 중도층에서도 이낙연 총리가 좋은 점수를 받았던 점이 그런 점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똑같은 모양새가 반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걸 만약에 종로에 출마하는 예비후보 이낙연 입장이라고 보면 사과할 이유가 없죠. 뭐 그렇게 따지면 무슨 전국에 있는 지역구 예비후보를 다 사과해야 되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로에 있는 예비후보 이낙연이 아니라 아직 민주당과 선대위는 뜨지는 않았지만 공동선대위원장에 취임할 것이 확실시 되는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사과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딘가 모양새가 좀 희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공식 지위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제 맡을 거죠. 맡을 거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직도 선대위가 뜨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될 사람 누구죠? 당대표입니다. 왜? 고발장도 당대표 말고 나갔으니까. 근데 이해찬 대표는 아무 말도 없고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지금 수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양새들이 뭔가 민주당이 지금 잘 굴러가는 거지 잘 안 굴러가는 건 아닌가라는 이런 좀 의구심을 품게 하는 대목 아니겠어요? 예. 언제까지 이낙연 전 총리가 문제 생기면 수습하고 문제 생기면 수습하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종로 본인 선거도 바쁠 텐데. 이 후폭풍 논란과 관련해서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당사자인 핵심 당사자인 임미리 교수가 조금 전에 입장을 좀 내놨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면 당대표의 공식 사과가 없는 건 유감이다. 다만 선대위원장 맡기로 한 이낙연 전 총리와 남인순 최고위원의 발언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수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임미리 교수도요. 사실은 뭐 보수 우파가 아닙니다. 사실 진보적인 그 학자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사실은 이 칼럼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쓴 그런 칼럼이에요. 정말 민주당이 촛불혁명 정신을 제대로 이어받아서 정말 개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오만하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민주당 빼고 찍자라는 이야기를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당 지지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부적인 어떤 비판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떤 뭐 야당 측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최대한 당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나타난 정말 질책을 밝게 받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해찬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는 보면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그런 거가 똑같은 저는 의미를 보여집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말하기 힘듭니까? 정말 국민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과 한마디 하기가 힘든 그런 정당이라면 어떤 면에서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 그런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장현철 평론가님, 여기 보면 정의당조차도 민주당은 반대할 자유에 대한 편협성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다음 의견들도 차례를 좀 볼까요? 화면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라든지 여기는 문재인 팬덤은 추적군 중이라 꽤
착심 발언까지 했는데 이게 지금 보면 결국 여당 지도부 빼고는 모두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다는 게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제가 두 가지 포인트가 떠오르는데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도부가 사과하지 않는 것은 이른바 강성의 친문 지지층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이 아닌가. 예. 지금 정의당도 그렇고 각종 진보 시민사회와 학자에서 연일 비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를 못해서 문제를 계속 키웠잖아요. 결국에는 그동안 이 친문 성향의 강성 지지층에게 지나치게 의존해왔던 민주당의 정치가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심상정 대표 보시면 민주당과 이제 서서히 각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정의당에서 심상정 대표 고향에 출마하죠. 이정미 전 대표 인천 연수에 나가죠. 윤소아 원내대표 또 목포에 나가죠. 아하. 지역구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이제는 붙어야 되는데 과거처럼 연대가 잘 될 것인가? 예. 집권 여당의 연대는 아무래도 명분이 약하고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번에 연동형 비례제 지금 준 것 때문에 선거제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팽배한 상황에서 지역구를 과거처럼 정의당에게 양보해 줄 만한 여론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의당과 민주당의 사이에 이러한 불협화음이 이번 총선에서 또 뜻하지 않은 변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점까지 전조현상으로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는 오늘 이 임미리 교수 폭풍, 이 칼럼 폭풍의 이 부분을 좀 주목했어요. 화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 신동호 비서관이 작은 승리를 큰 승리로 착각한 자들에 의해서 파국이 시작된다. 이런 정의님. 이건 청와대 공식 입장은 아니니까 뭐 저희가 좀 가볍게 받아들여야 뭐 됩니다. 공식 입장은 아니더라도 신동호 비서관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또 문재인 대통령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연설 비서관이기 때문에 생각들을 어떤 면 글로 표현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장 대통령을 옆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읽고 있다는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객관적인 위치에서 지금 당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지자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사실은 임미리 교수에 대한 것들은 여당에서는 고소취하를 했지만 일부 친문 지지자들이 별도로 지금 선관위와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 현상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총선에 승리하고 대선에 승리했다고 해서 작은 승리를 착각하고 결국은 이렇게 오만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이제 경종을 울리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종을 얼마만큼 지금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듣고 있을지 솔직히 저는 회의적입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글쎄요, 착각한 자들의 파국 단어들이 좀 확확 들어오는 비판들을 해서요. 글쎄요, 그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비판의 칼날이 더 세서 그런 건진 뭐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비해서 중도층의 민심이 여당에서 대거 이탈한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상희 평론가, 중도층 무당층의 이런 이동을 저희가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렇죠. 뭐 중도층은 지금 한 10% 정도 포인트가 차이가 나지만요. 무당층에서는 훨씬 큰 차이가 납니다. 거의 한 30% 가까이 나는데요. 그것은 굉장한 경고의 사인으로 봐야죠.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정국을 거치면서도 중도층은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현 여권에다가 이런 경고의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의 사인을 받아들였을 때는 바로 지지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지금도 역시 중도층은 그 경고의 그 사인을 보내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부울경 지역과 충청 지역은 굉장히 많이 돌아섰거든요. 예. 그렇지만 수도권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많이 돌아서지는 않았어요.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부울경에 대한 수치가 저희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수치 중심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좀 설명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도권 부분이 만약에 여기까지 만약에 바람이 분다 그러면 이번 선거는 굉장히 민주당한테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경고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금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임미리 그 교수 사건은요, 빠르게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 대한 자세를 공손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바꿔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은요, 약자를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법을 강자가 이용하는 순간 법은 독재를 위한 수단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수단을 가진 권력 운영자가 그 수단 중에서 예방적 수단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지, 알겠습니다. 단죄의 수단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양돼야 합니다. 예. 아까 뭐 빠르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뭐 시간은 좀 지난 거 아니냐라는 뭐 얘기도 있어서 장혜진 늦었지만 빠르게 해야죠. 예. 지금 이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역대 총선과 대선에서
중도층이 움직여야만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예를 들면 MB 정부 같은 경우는 당시에 보수 정당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대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중도층의 시각을 고려한 것이고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승리했던 선거를 돌아보게 되면 경제민주화 같은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의 입맛과는 다른 비교적 진보적인 정책들을 선택했을 때 승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는지 돌아보게 되면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참배를 했고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전권을 맡겼어요. 그럴 때마다 공통적인 현상이 예. 외연은 확장되지만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꼭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결국 강성 지지층을 보고 갈 때 중도층을 놓치고 선거에서 지게 되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핵심 지지층들이 다소 토라지고 이 집토끼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중도 공략을 갈 때 승리했던 것이 우리 선거의 역사에서 다 증명이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친문 강성 지지층을 보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들로부터 조금 비판을 받더라도 외연 확장의 길을 다시금 갈 것인가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착각하면 파국이다라는 지적까지 했기 때문에요. 이 칼럼 고발 사과 논란 민주당이 이 정국을 어떻게 돌파할지도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